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완벽에 관하여 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마크 앨리슨, 출판은 북스톤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그런 사람들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인생의 비밀과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과 삶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일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는 곧 우리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게 마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완벽에 가깝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책 완벽에 관하여는 40년 넘게 집을 지으면서 살아온 뉴욕 최고의 목수 마크 앨리슨이 자신의 일과 삶에서 직접 몸으로 터득한 지혜와 깨달음을 전해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 완벽에 관하여는 11장, 11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은 저자가 삶의 여정에서 큰 교훈이 되었던 그런 주요한 덕목들을 책의 그 각 장의 제목으로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지혜와 교훈들을 이 책을 통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인생의 선배가 남겨놓은 삶의 철학서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 가슴으로 먼저 와서 닿고 그리고 머리로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읽고 나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또 그런 책입니다. 이 각 장의 제목이기도 한 그 교훈이 되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풀어는 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십 년간의 목수 생활에서 얻은 실제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들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집을 지으면서 보낸 40년의 삶이 신념, 재능, 역량, 꿈, 원칙, 두려움과 실패, 부와 계급 등 그 일과 인생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준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는 살아있는 지혜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본문 중에서 제가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써 있는 이런 저자의 교훈들을 조금 짧게 발췌해서 분위기를 보실 수 있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에서 후회하는 느낌이 남았지만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 유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두 번째 실수로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나서야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이런 교훈은 어느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해라는 것이다.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살아있는 삶에서 얻은 지혜들이죠. 어떤 실수를 처음에 했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은 남아있지만 그 과정에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고 큰 피해를 당하고 그런 충격을 받고 나서야 교훈이 마음에 새겨지는데 이런 몸으로 얻은 체득한 교훈은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런 교훈을 이해라고 한다. 완벽하게 이해한 거죠, 이제 그 상황을.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자는 우리는 완벽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두려움 없이 성실하게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어쩌면 완벽에 가까워지는 완벽에 가까운 삶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준을 세우고 완벽에 가까운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은 인생에 물론 필요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관용이 없이 그냥 몰아세우기만 한다면 반대로 삶이 피폐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과정 또한 완벽하고 혹독하게 채찍질만 하면서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여러 문제들에 도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상당히 흥미로운 메커니즘이다. 사실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험이 닥치면 두려움 때문에 두뇌에서 강력한 화학물질이 방출된다. 때로는 주머니 쥐가 죽은 척하는 것처럼 이러한 화학물질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어서 꼼짝달싹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물질은 사람의 신체 역량을 크게 강화해서 평소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을 무서운 적이 나타났을 때 적에게 용감하게 달려들게 만든다. 이 메커니즘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문제가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두려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얼어붙어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완벽에 관하여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완벽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완벽은 눈앞의 성취나 결과물이 아니라 노력과 배움을 통해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가는 과정에서 얻는 숙련도이자 그 무언가를 잘해 나가는 데서 얻는 만족감이다. 이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얘기드린 이 한 문장이 이 책 전체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인생을 통해서 체득한 완벽한 인생에 관한 아주 깔끔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가능한 한 100%에 가깝게 정확하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것은 중요한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자가 대충 해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거 좋지. 나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고귀한 깨달음은 실패와 무너짐, 약점과 오류를 함부로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자는 이 책 완벽에 관하여를 통해서 처음에는 내 인생을 정리하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라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고찰로 발전했음을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문장이기는 한데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잘해내고 싶은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삶을 거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삶의 목표로 삼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침이 되어줄 거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잘해내기를 응원하는 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신념에 대한 부분도 짧게 몇 문장만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란스럽다. 인생에 대한 신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신념, 내 능력에 대한 믿음과 내게 허용된 일이라고 믿는 것. 우리는 스스로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어떤 것은 그냥 놓치거나 흘려보내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고 잘하려고 하는 거 좋다. 근데 어떤 부분은 좀 놓치거나 흘려보내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잘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냥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 완벽에 관하여는 인생의 선배가 자신의 일과 삶에서 체득한 교훈들을 담담하게 전해주는 그런 편안한 에세이입니다. 교과서적인 어떤 이론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인생을 그냥 담담하게 솔직하게 들려주는 그런 방식이라 훨씬 더 읽기도 편하고 또 공감대가 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은 결국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완벽에 관하여 훌륭한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 대한 뉴욕 목수의 이야기. 마크 앨리슨 지음. 북스톤. 1장. 신념. 무엇이든 거듭해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그렇듯이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은 엉망진창이었다. 바퀴벌레가 득실대는 아파트에 살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맡았으며 누울 수만 있다면 소파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예술적 성향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길이라는 생각에 빠졌다. 나는 어디든 기타를 들고 다녔으며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그럭저럭 들어줄 만한 곡도 작곡했다. 당시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사는 지인이 순회 극단에서 일했다. 그들은 주말마다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 가서는 구경꾼을 잔뜩 모아놓고 진부한 농담을 던지거나 저글링 묘기를 부리곤 했다. 그는 나에게 타고난 끼가 있다고 지켜세우고는 저녁마다 서커스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는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인생의 무대에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 사람들 앞에 나선 기억이라고는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양손에 땀이 흥건했던 것이 전부였다.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로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었다. 속이 울렁거려서 그대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공연자와 청중이 주고받는 에너지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 에너지는 매우 신성하고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연습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열정이 있었다. 몇 번인가 저녁에 함께 연습하고 나니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의 12월은 뉴욕의 습한 추위와 함께 찾아왔다. 그가 집에 찾아와서는 나에게 공연 순서가 났다고 알려주었다. 5번가에 자리 잡은 고급 백화점에서 서부풍의 데님 의류 프로모션을 하는데 분위기를 띄워줄 벤조 연주자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게 좋은 기회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5번가라 하면 sak스, 팩스, 테일러 같은 고급 백화점에서 느꼈던 이질감만 떠올랐다. 게다가 나는 벤조를 가지고 있을 뿐 연주자로 불릴 만한 실력이 아니었다. 포기 마운틴 브레이크다운을 아주 천천히 연주하거나
비버리 힐 빌리스 오프닝 곡을 겨우 흉내내는 정도였다. 게다가 패션 쪽에는 문외한이어서 사춘기였던 1970년대에도 괜찮은 브랜드 제품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2시간짜리 공연에 $250를 받을 수 있다며 나를 부추겼다. 결국 나는 미끼를 물고 말았다. 마침내 공연 날이 되었다. 우중충하고 습한 날씨에 마음은 가라앉았다. 하늘도 내 불안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옷장에는 제대로 된 옷이 하나도 없어서 청바지에 셔츠를 걸치고 부츠를 신은 다음 반다나를 머리에 둘렀다. 가난뱅이 카우보이가 따로 없었다. 세 줄을 끼우고도 연습을 얼마 하지 못한 벤조를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케이스에 넣은 다음 옆구리에 끼고 집을 나섰다. 공연 담당자는 나에게 매장 입구로 오면 된다고 했다. 보안팀, 인사팀, 운동복 판매장 등을 돌아다닌 후에야 드디어 아는 얼굴을 만났다. 어느 극단에서 광대 겸 예약 업무를 맡던 여자였다. 그 여자는 내 팔을 잡더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줄 예술 담당자에게 데려갔다. 그녀는 행운을 빈다며 자기가 쓰고 있던 카우보이 모자를 내게 씌워주고는 오늘 공연에 이 모자가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광대들은 을에 어색한 친절을 보이곤 한다. 나는 모자를 이리저리 눌러보았지만 내 머리에는 턱없이 작았다. 나는 순박한 카우보이처럼 보이기 위해 모자를 머리 뒤에 걸쳐두었다. 공연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예술 담당자는 대기실로 안내해 주었다. 실력 좋은 피아노 연주자가 잘 알려진 카우보이 음악 악보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이 곡 들어봤어요? 라고 묻더니 남자다움과 열정에 대해 노래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스윙 버전으로 연주했다. 나는 좋은 노래죠 라고 대꾸했다. 바로 옆에는 모델 3명이 거울 앞에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며 뽐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몸에 꼭 맞는 테니스복을 입었고 다른 사람은 여성미를 강조한 땀복을, 또 다른 사람은 1980년대 풍의 다소 민망한 체조복을 위아래 한 벌로 입고 있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다. 예술 담당자가 모두 모이라고 하더니 프로모션 주제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제시는 크리스마스에 맞춰 새롭게 운동복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테드가 판매대 옆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크리스티와 멜라니가 옆에 서세요. 질은 무대를 걷고 마크가 질의 뒤를 따라가며 벤조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나는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담당자의 말대로 몸에 쫙 달라붙은 형광색 스판덱스를 입은 18살짜리 모델이 앞서 걸어가고 얼굴이 빨개진 카우보이가 흙이 잔뜩 묻은 부츠를 신고 두 곡뿐인 레퍼토리를 되풀이해서 연주하며 뒤를 따랐다. 나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애써 노력한 공연이 단 한 건이라도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공연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는 허둥지둥 대기실로 돌아와서 벤조를 케이스에 넣고 일당을 받은 다음 카우보이 모자를 돌려주었다. 나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생긴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성격이 아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려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편이다.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잘 맞는 다른 일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나는 이 일 저 일을 경험 삼아 해보기 시작했다. 어떤 것은 흥미롭지 않아도 시도했는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대개는 매우 극단적인 경험으로 끝났다. 아이스크림 판매 및 케이크 장식, 메디슨 애비뉴와 72번가. 1년은 무난하게 지나갔다. 패트리샤 닉슨이라는 손님이 있었는데 단 것을 먹고 기운을 얻는 남편을 위해 간식을 주문했다. 패트리샤가 주문한 케이크는 내가 장식을 맡았다. 안타깝게도 가게 임대 계약이 끝날 무렵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임대료가 올랐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랄프 로렌 매장이 들어섰다. 재본 작업. 월가의 주식 보고서를 인쇄하는 회사에서 일했다. 마감이 생명인 회사라 매주 우편물 발송 작업을 하느라 밤을 새웠다. 나는 가능한 한 끝까지 버틸 생각이었지만 사고가 일어났다. 초승달 모양의 렌치와 봉투에 자동으로 인쇄물을 넣어주는 기계가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기계 책임자가 어느 날 졸음에 겨워 유압식 종이 절단기에 테이블을 치우다가 양팔이 잘린 것이다.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안전 스위치에 테이프를 감아 놓은 데다 사장 아들이 밤샘 작업자들에게 대마를 나눠준 것이 화근이었다. 그래서 그만두었다. 동물용 사료 운송 트럭 운전사 26번가 및 세컨드 애비뉴. 복도에서 매주 아이린 카라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나이였다. 사실 그녀 같은 사람은 피츠버그에 있는 제철소 인근에서는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관리자 중 하나가 동물 사료와 함께 코카인도 배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나는 운전 중에 교통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2번 걸렸는데 그 뒤로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아르메니아계 미국인 목수의 보조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밤이면 뻔뻔스러운 가학 성애자로 돌변하곤 했다. 나는 뉴욕에 찌는 듯한 여름날 30kg이 넘는 벽판 100장을 짊어지고 높은 계단을 올라야 했는데 도대체 그런 일을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나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지금도 나는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실신하듯 잠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했다. 사실 모든 직업에는 배울 점이 있다. 2번 다시 하기 싫은 일이라도 대부분의 경험은 유용하다. 이를테면 이상한 모양을 한 부분을 메울 때 케이크 장식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포장할 때는 재본소에서 터득한 방식을 적용한다. 여전히 무대 체질은 아니지만 가끔은 무대에서 컨트리풍 음악을 연주하기도 한다. 단 카우보이 모자를 쓰는 우스꽝스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